도연아, 미소는 내가 모르는 걸 본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65일 동안 미소는 마치 자신의 목소리마저 어머니와 함께 묻어버린 듯 완벽한 침묵 속에 살았다. 평소 같으면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도연의 침대 곁을 맴돌며 가늘게 울어대던 녀석이었다. 밥그릇이 비었을 때도, 화장실 문이 잠겼을 때도, 심지어 외로울 때조차 애교 섞인 울음소리로 집안을 채우던 고양이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난 그날 이후 미소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도연은 처음엔 그저 슬픔의 표현이려니 생각했다. 어머니를 가장 따르던 건 자신이 아니라 미소였으니까. 어머니는 미소를 친딸처럼 아꼈다. 매일 아침 참치캔을 따주고 빗질을 해주고 무릎에 앉혀 이야기를 나눴다. 미소도 그런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 미소가 이제는 어머니의 빈방 앞에서 하루 종일 웅크려 있을 뿐이었다. 밥도 대충 먹고 놀지도 않고 그저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은주가 안쓰러워 안아주려 하면 살짝 몸을 비틀며 도망쳤다. 미소가 많이 아파하나 봐. 은주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동물이 슬픔으로 울음을 멈춘다는 게 정상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런데 어머니 일주기를 정확히 일주일 앞둔 밤이었다. 야옹 야옹. 깊은 밤, 도현은 그 낯선 울음소리에 벌떡 잠에서 깼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미소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는 평소의 애교 섞인 울음과는 전혀 달랐다. 절박하고 애처롭고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울음이었다. 도현이 거실로 나가자 미소가 어머니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창문 밖 어둠을 응시한 채 목이 쉴 듯 울어대고 있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어머니의 묘가 있는 뒷산이었다. 미소야. 도현이 다가가 쓰다듬으려 했지만 미소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시간이면 미소는 똑같이 울었다. 은주는 두 팔을 감싸 안으며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미소가 저러는 건 처음이야. 뭔가 불길해. 도현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침,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었다. 도연아, 미소는 내가 모르는 걸 본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그저 병상에서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미소의 울음을 들으며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주기 성묘에서 벌어진 일. 성묘를 가는 날 아침, 도현은 일찍 눈을 떴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이는 어머니의 얼굴이 어젯밤 내내 뇌리에 박혀 있었다. 여보, 준비됐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사진을 품에 안았다. 1년 전 오늘, 바로 이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의식이 흐릿했지만 도현의 손을 꼭 잡고 뭔가를 전하려 애썼다. 미소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아빠 미소도 데려가야 돼? 12살 딸 하람이 물었다. 그래야지.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시던 게 미소였잖아. 미소를 이동장에 넣으려는 순간 녀석이 심하게 저항했다.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며 도망치려 했다. 평소엔 순한 고양이였는데 오늘따라 유독 예민했다. 미소야, 할머니 보러 가는 거야. 착하지? 하람이 달래자 겨우 진정됐다. 산에 오르는 길은 고요했다. 1년 전 영구차가 지나던 그 길을 다시 걷는다는 게 도연에겐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은주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어머니 묘에 도착하자 하람이 먼저 달려가 묘비를 닦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 하람이에요. 도현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1년이 지났건만 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아직도 집에 들어서면 왔니?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다들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은주가 대신 꽃을 정갈하게 놓고 술을 따랐다. 그때였다. 미소가 왜 저래? 하람의 외침에 고개를 돌렸다. 이동장 안에서 미소가 미친 듯이 발버둥 치고 있었다. 문을 긁고 소리를 지르고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았다. 이동장이 넘어질 정도였다. 미소야, 진정해. 도현이 급히 달려가 문을 열자 미소가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미소야. 안 돼. 하람이 뒤를 쫓았다. 도현과 은주도 황급히 뛰었다. 미소는 산길을 벗어나 묘지 뒤편 울창한 숲속으로 사라졌다. 미소야, 거기 위험해. 숨을 헐떡이며 숲을 헤쳐 들어가자 미소가 멈춰 서 있었다. 정확히 어머니 묘 바로 뒤편 작은 소나무 아래였다. 미소는 그곳을 응시한 채 몸을 바짝 낮추고 으르렁거렸다. 등에 털이 곤두서고 귀가 뒤로 젖혀졌다. 분명 뭔가를 감지한 표정이었다. 도현은 오싹했다. 고양이가 으르렁거린다는 건 위험을 감지했거나 뭔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는 신호였다. 미소야, 거기 뭐가 있어? 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미소는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더 격렬하게. 미소야, 그만. 하람이 소리쳤지만 미소는 멈추지 않았다. 발톱이 부러질 정도로 미친 듯이 파댔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평소 흙을 싫어하던 고양이가 아니었다. 뭔가에 홀린 듯, 뭔가를 찾아내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은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깡!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렸다. 미소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 소리였다. 도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야, 여기에 뭐가 묻혀 있어? 도현은 손으로 직접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에 흙이 끼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뭔가 중요한 것, 어머니가 남긴 무언가가 여기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후 도현의 손에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녹슨 금속통이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통. 뚜껑이 꽁꽁 닫혀 있었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아빠 그건 뭐야? 하람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지만 힘을 주자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비닐에 쌓인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제일 위에 편지 봉투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심이가 남기는 말. 도현의 손이 떨렸다. 정심.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어머니가 이걸 묻어두신 거야?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왜? 도현은 천천히 편지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였지만 비닐 덕분에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어머니의 친필이 또렷했다. 손으로 편지를 펼치는 순간 미소가 조용히 울었다. 야옹. 마치 이제 읽어도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도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도현아, 너도 기억하지? 골목에서 늘 혼자 울던 그 중학생 아이. 나는 그 아이를 내 동생처럼 아니, 내 둘째 딸처럼 여겼단다.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 했다. 어릴 적 골목에 살던 그 아이. 실종된 중학생 소녀. 정나리.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체가 평소보다 흔들렸다. 마치 울면서 쓴 것처럼 번진 자국도 있었다.
도현아, 너도 기억하지? 골목에서 늘 혼자 울던 그 중학생 아이. 나는 그 아이를 내 동생처럼 아니, 내 둘째 딸처럼 여겼단다. 도현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골목 어귀에 늘 혼자 앉아있던 소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진 채로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다. 얼굴엔 멍이 있었고 눈가는 늘 붉었다. 정나리.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에 자주 왔던 아이. 도현보다 2살 어렸지만 눈빛만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나리야, 오늘도 배고프구나. 어서 들어와.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불렀다. 공짜로 밥을 주고 반찬을 싸주고 때론 옷도 챙겨주셨다. 얘가 왜 저렇게 자주 와요? 도현이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집에 사정이 있나 보다. 우리가 챙겨줘야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리가 사라졌다. 실종 신고가 났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왔고 수색대가 꾸려졌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잊어갔다. 도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편지는 계속됐다. 그 아이가 사라지던 날, 나리는 울면서 나에게 왔단다. 이모, 오늘 집에 가기 무섭다. 엄마가 또...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내 앞치마를 붙잡고 울었지. 나는 그날 가게에 손님이 많았어. 주문이 밀려서 정신이 없었단다. 그래서 나리에게 말했지. 조금만 기다려. 이모가 금방 갈게. 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 그런데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 사이 아이는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사라졌단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다음 날 아침, 나리 엄마 경란이가 찾아와 울었어. 나리가 안 들어왔어요. 혹시 여기 왔나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지. 나리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한 곳이 우리 집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도현은 편지를 읽다 멈췄다. 눈앞이 흐려졌다. 은주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셨구나. 은주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람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아빠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찾고 계셨던 거야? 그 언니를?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말년의 치매 증상을 보이며 계속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다. 나리야, 미안해. 이모가 미안해. 당시엔 그저 헛소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 살아왔던 것이다. 편지의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도현아, 너도 기억하지? 박경란 이모, 나의 오랜 친구였고, 내가 어릴 때 자주 우리 집에 왔던 사람. 경란이가 나리의 친엄마였단다. 나리는 경란이가 재혼한 후 태어난 아이였어. 하지만 새아버지는 나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경란이도 새 남편 눈치를 보느라 나리에게 소홀했지. 아니, 소홀한 정도가 아니었어. 때렸어. 심하게. 나리의 팔에, 등에, 다리에 있던 멍자국들 모두 경란이가 한 짓이었단다. 나는 알고 있었어. 경란이에게 여러 번 말렸어. 아이가 죽겠다. 제발 그만둬. 하지만 경란이는 울면서 말했지.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어.
남편이 나리를 싫어해. 나리만 보면 화를 내. 나도 괴로워. 나는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웠단다. 그게 가장 큰 죄야. 도현아, 나는 친구 관계를 지키려고 한 아이의 생명을 외면했어. 도현은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구겨졌다. 박경란 도현은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했다. 어머니의 절친이었다. 자주 집에 놀러 왔고 어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도현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갑자기 왕래가 끊겼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나리가 사라진 후 어머니와 박경란의 관계도 끝난 것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다. 나리가 사라진 후 경란이는 나를 피했어.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 나도 경란이를 찾아가지 못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20년이 흘렀단다. 도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미소의 울음을 따라왔다는 뜻이겠지. 미소는 알고 있었어. 나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 문 앞까지 왔었다는 걸. 그날 밤 미소가 울었지만 나는 너무 피곤해서 듣지 못했단다. 나리는 얼마나 오래 문 앞에서 기다렸을까. 추운 겨울밤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여기밖에 없었을 텐데 나는 그 아이를 2번 저버렸어. 가게에서 1번, 집 앞에서 또 1번. 제발 나리를 찾아줘. 도연아, 그리고 경란이에게 물어봐. 나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모는 이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구나. 편지가 끝났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미소가 도현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조용히 위로하듯. 어머니 이렇게 괴로우셨구나.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도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박경란.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여보, 정말 경란 씨를 찾아갈 거예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찾아가야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탁인데. 차 안에서 미소는 이동장 안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마치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도현은 기억을 더듬어 박경란의 집 주소를 찾았다. 20년 전 주소록에 적혀있던 곳.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정말 아직도 거기 살까? 은주가 의구심을 드러냈다. 모르죠. 하지만 가봐야 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낡은 주택가로 들어섰다. 재개발도 안 된 채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 좁은 골목길, 낡은 담벼락, 빛바랜 대문들. 여기 옛날 그대로네. 도현이 중얼거렸다. 주소지에 도착했다. 2층짜리 낡은 단독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아니, 텅 빈 느낌. 도현이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여러 번 눌러도 마찬가지였다. 계신가요? 박경란 씨.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때 옆집 대문이 열리며 60대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박경란 씨 찾는데요. 혹시 계신가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경란 씨요? 2달 전에 이사 갔는걸요. 도현의 심장이 철렁했다. 이사요? 어디로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새벽에요, 새벽에. 새벽에요? 네. 이상하죠? 저도 그날 잠이 안 와서 창문 열었다가 봤어요. 새벽 40점?
택시 2대에 짐 싣고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도현과 은주가 눈빛을 교환했다. 혹시 경란 씨가 요즘 이상한 점 없었나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있죠. 한 석 달 전부터였나. 밤마다 전화 받고 울더라고요. 창문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계속 울부짖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쫓기는 것 같았어요. 쫓기는 것처럼요. 네. 누가 집 앞에 서 있으면 벌벌 떨고 밤에는 불도 안 켜고 지냈어요. 완전히 숨어 사는 사람처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도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 집주인 연락처 아세요? 집주인은 외국에 살아요. 관리는 부동산에서 하는데 저기 골목 끝에 부동산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현은 부동산으로 달려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일요일이었다. 젠장. 도현이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여보, 일단 집에 가요. 내일 다시 와요. 은주가 달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의 머릿속은 온통 박경란 생각뿐이었다. 왜 도망치듯 사라진 걸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두렵게 만든 걸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현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1년 동안 손 떼지 않았던 그 방. 은주가 가끔 청소만 할 뿐 모든 것이 어머니가 계시던 그대로였다. 뭘 찾으려고요? 은주가 물었다. 모든 단서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박경란에 대해 남긴 게 분명 있어요. 도현은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옷가지, 약봉지, 오래된 수첩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때 하람이 소리쳤다. 아빠, 여기 사진첩이 있어요.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표지에 1995-2005라고 적혀 있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다. 어머니의 젊은 모습,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분식집 풍경들. 그리고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 어머니가 중학생 소녀를 껴안고 있었다. 소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었다. 왼쪽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리고 뒤편에 서 있는 여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경란. 도현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소녀가 바로 정날이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빼내자 뒷면에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다. 2004년 5월. 이 아이는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 경란아. 미안해. 나는 내 친구였지만 이 아이의 편이었어야 했어. 도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였다. 야옹. 미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어머니 방이 아니었다. 현관이었다. 미소야? 하람이 달려나갔다. 도현도 뒤따라갔다. 미소는 현관 앞에서 발버둥 치며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현관문 너머 뒷뜰을 향하고 있었다. 뒷뜰. 도현이 중얼거렸다. 미소는 계속 울었다.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여보, 미소가 또 뭘 찾은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건 상의 편지만이 아니었다. 뒷뜰에도 뭔가가 있었다. 미소야, 가자. 내가 보여줄래?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듯 한 번 울고는 뒷뜰로 달려갔다. 달빛 아래 어머니가 생전에 늘 차를 마시며 앉아 계시던 그 자리. 미소가 그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도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또 뭔가 묻혀 있어. 도현의 손끝에 나무 상자가 만져지는 순간 미소가 울음을 멈췄다. 20년을 기다린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조심해요.
은주가 손전등을 비췄다. 상자를 꺼내 흙을 털어내자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다. 뚜껑에 새겨진 글자. 나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도현의 손이 떨렸다. 노끈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색바랜 머리끈, 작은 곰 인형 열쇠고리, 학생증 사진.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람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빠 이 언니 너무 슬퍼 보여. 사진 속 나리는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도현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3장. 어머니의 글씨가 번지고 흔들렸다. 울면서 쓴 흔적이 역력했다. 도현아, 이 상자를 열었다며 미소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겠구나. 엄마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이제 말한다. 나리는 실종된 게 아니야. 2004년 12월 15일 저녁 7시 경란이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왔어. 나리는 내 치마를 붙잡고 울었어. 이모, 싫어요. 무서워요. 엄마가 또 때릴 거예요. 하지만 경란이는 친엄마였어. 법적으로 내가 막을 방법이 없었지. 경찰에 신고해봤자 가정사로 묵인될 게 뻔했어. 나는 나리를 보냈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그날 밤 11시 37분 도현아, 정확히 기억한다. 나리가 다시 돌아왔어. 나는 그걸 다음 날에야 알았어. 미소가 밤새 울부짖었다는 걸. 현관 앞에 나리의 파란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어. 나리는 분명 도망쳐 나왔을 거야. 겨울 교복 차림으로 영하의 날씨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우리 집이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수면제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빠는 야근, 너는 친구 집, 집에는 미소만 깨어 있었지. 미소만이 나리를 봤어. 미소만이 나리가 문 앞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 거야. 초인종이 고장 났었던 거 기억하니? 나리는 문을 두드렸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나리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 나는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 하지만 흔적도 없었어. 경찰은 한 달 수색 후 가출로 결론 내렸어. 경란이도 점점 수색을 포기했어. 사람들도 잊어갔지. 하지만 미소는 달랐어. 미소는 그날 이후 매일 밤 현관을 지켰어. 1년, 2년, 5년, 10년. 나리가 다시 올까봐. 그러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자 미소도 울음을 멈췄어. 희망을 포기한 거겠지. 하지만 내가 죽은 후 미소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면 그건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야. 도현아, 경란이를 찾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 나리가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알아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미안하다. 아들아. 편지를 다 읽은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미소가 도현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도현 씨 맞으시죠? 서울 중부경찰서입니다. 박경란 씨가 1시간 전 자진 출두했습니다. 정나리 사건에 대해 전부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멈출 듯 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박경란이 보였다.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놨다. 백발이 성성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였다. 형사가 말했다. 박경란 씨, 도현 씨가 오셨습니다.
박경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연아, 정심 언니. 아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리는 어디 있습니까? 박경란이 흐느꼈다. 살아있어. 내 동생 집에 20년간. 뭐라고요? 형사가 설명했다. 그날 밤 박경란 씨가 또 폭행을 했습니다. 나리가 도망쳤다가 자씨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더 심하게 때렸고 박경란 씨가 아이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친동생에게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럼 왜 신고를? 신고하면 남편에게 들킬까 봐. 그리고 자신의 폭행 사실이 드러날까 봐 숨겼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했고요. 도현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20년을 어머니가 고통받으셨는데 박경란이 바닥에 엎드렸다. 미안해. 정심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나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되면 주선하겠습니다. 본인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미소를 안고 경찰서 상담실에 들어갔다. 문이 열렸다. 33세가 된 나리가 들어왔다. 여전히 어딘가 불안한 눈빛. 하지만 살아있었다. 저 정심 이모 아들분이시죠?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내밀었다. 이 고양이가 당신을 20년간 기다렸습니다. 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미소구나. 미소가 나리에게 다가가 다리를 비볐다. 야옹. 그 울음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사흘 후 도현은 어머니 묘 앞에 섰다. 미소와 나리와 함께. 어머니, 나리 찾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나리가 무릎 꿇고 절했다. 이모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죠. 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미소가 묘비에 앞발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으로 한 번 울었다. 야옹. 작별 인사였다.